자, 여러분 13강 강입니다. 정행정 파트는 챕터 6입니다. 예산개혁이론,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개혁이론은 문학 형태가 한 문항 정도 문제 형태에서 반영이 되어 왔죠. 우리가 이제 품목별 예산이다, 성과주의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이러한 예산제도의 성향이나 특징, 장단점 문제들이 등장을 해왔고, 특히 이제 PPBS 계획 예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출제 빈출 형태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보세요. 그 예산 제도의 변화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업본의 성과주의, 니은본의 품목별, 디귿본의 신성과주의, 릴본의 계획, 미음본의 영기준 나왔는데, 자, 답은 여러분들 뭐 1번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 맨 밑에 보시면 예산제도의 변천에서 끝장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별 예산은 1923년도 미국의 예산 회계법에 근거하여 품목별 예산제도의 형태가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성과주의 예산은 1913년도 뉴욕 시정연구회에서 뉴욕시의 리치먼드구 예산을 단위원가 방식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원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40년대 후반에 미국 후보위원회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죠. 그래서 50년도 트루먼 정부 때 정부의 예산제도로 채택 시행된 것이 바로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성과주의는 50년대 이만에 쓰고 있는 거고, 자, 계획예산은 1958년도 랜드 연구소 소장 나빅,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랜드 연구소 소장 나빅에 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졌고, 나빅과 함께 PPBS 개발에 참여했던 히치라는 사람이 1961년도 국방경제학 논문을 발표해서 PPBS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된 내용을 63년도 맥나머라 국방부 장관이 깊은 인상을 받고 히치를 국방부 예산 담당 차관보로 기용을 하죠. 그래서 국방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1963년도 맥나머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존슨 정부 때 65년도 공식적인 정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PPBS야. 제가 PPBS는 출제 논점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성과주의 같은 경우에도 트루먼 정부 정도는 가져가야 합니다. 트루먼 정부. 그다음 이제 MBO 자체는 이제 1954년도 피터 드라커, 자, 우리가 경영학의 뭐 개발자 아버지 그러고 미래학자죠. 이 사람에 의하여 지금 얘기한 MBO 방식 자체가 최초로 이제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요 위에 있는 PPBS는 1958년도에 나빅이 개발했고, MBO는 1954년도에 피터 드라커가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동을 많이 하는 게 PPBS가 뒤로 가야 되고 MBO가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MBO는 본질이 조직관리 기법이야. 조직관리 기법으로서 드라커가 개발했고, 이걸 여러분들 닉슨 정부 때 연방정부의 예산 제도로 변경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 목표관리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닉슨 정부 때 70년도 예산 제도로 변경 채택이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제도의 변천을 얘기할 때는 PPBS가 먼저고, 그 다음에 MBO로 넘어가는 거예요. MBO 순서.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 자체는 1969년도 텍사스 장난감 기구 회사의 재무이사 피르라는 사람이
이 회사는 3년 동안 재정적재 허덕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자 재정에서부터 탈피할 목적으로 ZBB라고 하는 연기준 예산 제도를 이걸 이제 고안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자신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이 피르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에다가 자신이 만든 ZBB 자체를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고된 글을 73년도 조지아주 지사 카터가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주 예산으로 재택해서 주 예산도 흑자로 전환시켰고 77년도 대통령 선거에 카터가 나서 당선이 되죠. 그 이듬해 79년도부터 연방정부 예산 제도로 재택 시행된 거, 지금 얘기한 연기준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일몰법은 1970년도 미국에서부터 일몰법 자체가 등장했는데 일몰법을 예산 제도로 보기 힘들고 그냥 법률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일몰은 해가 지다 해가지고 없애기 하는 법률을 얘기하죠. 없애기 하는 법률. 그래서 정부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생명기한을 법으로 정의하여 요거 3년, 요거 5년. 그럼 만약에 3년을 설정했다. 그 3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조직이나 사업을 폐지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일몰법이고, 정치관리 예산 BPM 나왔는데 BPM 자체를 하향식 예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981년도 레이건 행정부 때 등장한 정부의 예산 제도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정치관리 예산, 하향식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감축을 위한 거예요. 감축. 그러니까 감축 자체를 대표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일몰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하향식 예산 BPM도 있다. 그래서 BPM 자체는 예산 편성의 주도권이 조직에 여러분들 백악관으로 이동이 돼. 그래서 백악관의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리예산처 장관이 만나서 각 부처 예산 총액을 위해서 할당을 시켜. 이렇게 국방성 예산 얼마, 재무성 예산 얼마, 농무성 예산 얼마. 그러면 총액을 갖고 각 부처에서 알아서 편성해 집행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하향식 예산, 정치관리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탁맨이라고 하는 당시에 기획예산처, 미국의 관리예산처 장관에 의하여 개발된 것, 지금 얘기한 정치관리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레이건 정부 밑에 나왔고 지출 한도 통제란 말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레이건 정부 때 만들어진 BPM 자체를 모태로 90년대 신성과지 예산의 형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산제도의 발달사라 흐름은 지금 형태 쭉 가지고 가시고, 그 밑에 기본 방향이 나왔는데, 기본 방향은 여러분들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은 통제를 강조하고, 성과주의는 관리, 기획예산은 기획, 목표 관리를 얘기할 때는 관리와 참여, 연기준 감축관리, 일몰법은 감축, 정치관리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출 한도를 통제한다. 그래서 그 형태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위에 있는 정답은 1번의 답의 형태 체킹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문제 바꿔서 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품목별 예산은 점증주의, 계획 예산은 정체주의. 맞죠? 자, 품목별 예산, 그 LIBS하고 PBS, 성과주의죠. 요거는 둘 다 점증형 결정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PPBS하고 ZBB, 요거는 총체주의 결정 양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번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성과주의 예산은 책임에 집중, 계획 예산은 책임의 분산. 책임과 권한 자체가 집권 집중은 하나밖에 없다. 뭐 PPBS. 그리고 PPBS를 얘기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여러분들 결정 흐름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PPBS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를 얘기할 때는 집중, 집권, 분산, 분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그 하향과 상향이다, 집권이다, 분권을 얘기할 때는 요 4개 예산에 근거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등장한 정치관리 예산 자체를 대표하는 BPM이라든가 신성과지 예산 자체는 제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요것만 결정의 흐름이 하향, 권한 자체도 집권, 책임도 집중이란 말을 쓰고 다른 것들은 다 상향과 분권, 분산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자체는 잘못됐고 이 3번의 성과지 예산은 1년도로 편성이 되고 계획 예산은 5년짜리의 계획 자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기에 입각해서 편성한다. 그러니까 5년짜리의 장기 계획을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 표현이에요. 그 4번의 계획 예산은 결정의 흐름이 하위 상위 하달, 연기제는 하위 상달 그 표현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문제 6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PPB에서는 장기적 계획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이 고위층에 있다. 2번에 통제지향적 예산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 활동에 정부의 초점이 있다. 3번에 성과지 예산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작성을 본질로 한다. 4번에 MBO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뭐 쉽게 나왔죠. 아까 하향식 의사결정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 PPB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 통제지향적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얘기하고 품목은 상향과 분권, 분산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6번의 2번 표현은 무조건 내용이 잘못되어 있죠. 2번 표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활동에 정부의 초점이 나왔죠.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과주의 PBS예요. 그래서 2번은 전체 지문이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7번을 보세요. 다음 중 계획예산 제도의 장점으로 적절한가? 성과의 계량화 가능. 자, 계획예산에는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는 계량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계량화가 어렵다고 하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고 예산의 분권화가 아니라 집권화죠. 또 여러분들 계획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들 또 비용 편익, 비용 효과와 관련된 지식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죠. 3번 잘못됐고 4번은 맞죠. 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토대로 자원의 절약을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얘기한 PPBS를 얘기합니다. 답은 몇 번? 4번의 답이 현대 체킹. 이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넘겨서 문제 8번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기준 예산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기획과 사업 분석 및 예산 편성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통합하여 보다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계획예산 자체는 PPBS 아니야. 그 맨 앞에 P는 뭐야? 플래닝. 두 번째 P는 프로그래밍. 세 번째 B는 버제팅. S는 시스템 아니야. 그래서 PPBS. 그래서 여러분 장기 계획이에요. 이건 1년짜리 단기적 예산이죠. 이걸 여기서 연관시키기 위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래. 사업계획 작성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획과 사업계획과 여러분들 예산 자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한 거 지금 얘기한 PPBS죠. 그래서 1번에 기획, 사업 분석, 예산 편성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통합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영기준이 아니라 PPBS를 얘기합니다. 자, 2번과 3번과 4번은 다 맞는 표현들이죠. 자,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산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1번 품목별 예산은 행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가 용이하죠. 재정 통제를 엄격히 할 수 있다 품목이고 회계 책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품목이죠. 이번에 계획 예산은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과 같은 자원 배분의 최적을 기하기 위한 기획 중심 예산. 2번도 맞죠.
3번에 성과지 예산은 예산의 성과의 질적인 평가를 하다. 자, 성과지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나타나는 산출물이 최종 산출물이 아니라 중간 산출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자, 우리가 PB에서는 기능, 사업계획, 그리고 활동의 기철도 예산을 편성해.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다. 이 기능이야. 그럼 일기한 사업계획 자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신축, 그리고 선생님, 교사 양성사업, 양성사업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활동을 얘기할 때는 이걸 이제 세부사업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단에 요 건물의 신축 얘기했죠. 이를 구체화하게 한 세부사업이에요. 그래서 세부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건물도 고등학교 건물 200동을 지닌 게 있고, 중학교 건물 100동을 지닌 것도 있고, 초등학교 건물 100동을 지닌 게 있다. 자, 그 다음 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는데, 측정 단위 선정은 제가 계량화 가능하다, 완결된 성과를 표시하는 것, 그죠? 영속성을 지니는 것, 이해가 용이한 것, 가능한 한 단수, 그렇게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업무 측정 단위의 선정 기준도 출제 빈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거는 교재를 꼭 보고 성과지 예산에서 업무 측정 단위에 선정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갖고 선정하는지 그것도 꼭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고등학교 건물 200동 자체를 짓는다. 그러면 측정 단위로 선정한 것이 한 동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예산 어떻게 편성하냐?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요 단위원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업무 측정 단위 한 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곱하기 업무량은 요 측정 단위의 총수야. 아까 고등학교 건물 200동. 그러면 얼마? 200. 그러면 2천억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2천억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은 뭐가 나와? 고등학교 200동 건물이 등장해야 하네. 등장하죠. 이게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금 성과를 얘기할 때는 중간 산출물에 불과하지. 그렇죠? 이것은 다시 건물의 신축 연결되고 다시 교육의 질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진정한 성과를 얘기할 때 교육의 질의 제고는 질적인 성격 아니야. 근데 성과주의에서 파악하는 성과를 얘기할 때는 중간 산출물을 계량화해서 수치만 표시하지, 교육의 질 제고 같은 경우에 어떠한 여러분들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성과주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3번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 성과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 4번에 영기준 예산은 영의 수준에서 새롭게 정책 사업을 편성하는 감축 중심 예산. 감축 맞죠, 여러분들? 감축. 자, 영기준은 모든 걸 제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검토하죠. 그래서 제로의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등한 관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 더 무게를 둔다 그것도 아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무게를 둔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제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 영기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준.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30개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35개가 있다. 모두 합하면 65개. 65개 사업을 몽땅 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돼. 해서 순위를 1순위부터 65순위까지 결정을 해. 그 가운데 필요한 거 잘라서 압축해서 60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영기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의 관점에서 4번, 그리고 자른다 해서 감축이고, 감축을 좋아하는 대통령은 카트 아니야. 그래서 미국의 카트 행정부 때 영기준 예산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한국은 제550 때,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저기 1983년도 당시에 4대 경직성 경비, 이 경직성 경비란 말은 법률의 개정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4대 경직성 경비를
영기준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어요. 한건 영기준 예산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런 말을 쓰지. 어쨌든 자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서 11번. 네, 다음 중 영기준과 일몰법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가. 1번에 영기준 예산은 심사 기준이 장기적이고 일몰법은 단기적이다. 2번에 영기준 예산과 일몰법은 모두 감축관리를 중시한다. 자, 3번에 영기준 모든 정책이 심사 대상, 일몰법은 최상위 정책 심사 대상. 영기준 행정부 예산 편성, 일몰법은 입법부의 예산 심의.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앞뒤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하단에 일몰법과 영기준 비교가 쭉 나오는데, 자, 일몰법 자체는 선셋 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잠깐 좀 보자. 이건 1976년도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여러분들 선택한 것이 바로 영기준이야. 자, 내가 뭐라 했어요? 콜로라도주. 자, 그럼 물어보자. 70년대의 국가 형태는 행정부가 힘이 센 행정국가일까? 아니면 입법부가 힘이 센 입법국가일까? 행정국가죠. 그 행정부가 힘이 센 게야. 그게 마찬가지야. 주도 마찬가지. 주 정부가 이때 이제 행정부야. 주 정부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주위에서 지금 얘기한 주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어떤 범죄를 만들었냐? 주지사, 주의 대통령이죠. 직접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생명 기한을 설정해. 3년에서부터 7년.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기간 자체가 3년이다. 3년 지나면 재심의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을 좀 주지사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일몰법이에요, 일몰법. 일몰법. 교재 제목 하단에 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사 비교한 거 보시면 일몰법은 입법 과정이고 영기준 당연히 행정적 과정이고 행정 주지사의 주요 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거고 이쪽은 중하위 계층까지 심사되고 예산 심의 과정과 관련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돼 있고 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 과정이죠. 거기 예를 들면 3년에서부터 7년이고 영기준은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비교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가끔 등장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130페이지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신성과지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1번 예산 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3번에 관리자에게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4번에 총액 결정권을 하부로 위임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신성과지는 총액 목표를 얘기할 때는 직권이죠. 꼭대기에서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은 분권과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성과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향식 예산 해가지고 BPM 기억나요? 정치관리 예산. 이 정치관리 예산 자체가 신성과지 예산 제도의 모태 역할을 했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우선 정답은 당연히 4번에다 답 형태시키 하시면 되겠고 현재 한국에 자율예산 편성제 있죠. 자율예산 편성제 같은 경우에도 신성과지는 아니고 한국의 자율예산 편성제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팸스라는 게 있어요. 팸스. 이걸 여러분들 이걸 지출관리 예산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P는 폴리시야. 그리고 E는 expenditure. 그렇죠. 그리고 M은 매니지먼트. S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책 및 지출관리 예산이라 그러는데 캐나다의 팸스 자체를 그대로 공관리동에서 대한민국에 적용된 것이 바로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제, 하향시 예산 편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산 총액 자체는 내가 꼭대기에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총액 자체를 목표라 그래. 그건 여러분들 직권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총액을 배분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각각의 부서의 장이 재량을 갖고 자리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서로 집행한다. 그래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는 것들 신성과주의 그러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12번에 뭐 정답은 4번이요. 4번 자체의 총액 결정권 하부로 이반한 것이 아니라 직권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 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전통적 예산하고 지금 얘기한 신성과주의 예산 비교한 거 나온 거 봐. 자, 전통은 50년대 행정국가 때 만들어졌고 신성과주의는 80년대 90년대 신행정국가 때 탄생한 것 신성과주의다. 이쪽은 예산 과정에 국한하지만 신성과주의를 얘기할 때는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나 조직이나 정책과고도 다 연계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쪽은 여러분들 아웃푸트 능률을 강조하지만 이쪽은 궁극적 결과 효과를 강조합니다. 효과. 그래서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신성과주의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기능, 사업계획, 활동 해서 활동 자체를 얘기할 때 건물 2천억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건물 200동을 지었다. 그러면 200동 자체는 산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강조한 것이 바로 50년대예요. 그렇죠? 2천억을 투입해서 200동 고등학교 건물을 줬다. 요 산출만을 강조한 것이 바로 50대 성과주의야. 근데 신성과주의는 그게 아니라 요 산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까지 또 다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산출 실적이 궁극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효과가 돼야지. 그래서 나온 게 이쪽은 효과성을 중시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전통적 예산은 상향식 분권이고 이쪽은 직권과 분권의 조화죠. 이쪽을 얘기할 때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신성과주의를 얘기할 때는 뭘 합니까? 여러분들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 여러분들 높은 인센티브가 지어지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달성 못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또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 신성과주의죠. 이쪽은 정부 관료가 성과의 관점을 파악하지만 이쪽은 고객 입장에서 성과의 관점을 파악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은 불완전한 발생주의, 실질적으로는 현금주의 형태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현금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뭐를? 전통적 성과주의. 이쪽은 완전한 발생주의.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전통적 성과주의를 얘기할 때는 투입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과정. 투입이 성과. 저기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2천억을 투입하면 당연히 뭐 200동의 고등학교 건물이 건설돼. 투입은 자동적으로 어디 산출 성과로 연결되죠. 근데 우리가 파악한 신성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이런 얘기했죠.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달성한 목표를 달성했다. 높은 임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손해감수. 이 말을 얘기할 때는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하지 않을 때까지 고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복선적 과정을 전출하는 것을 신성과주의 예산을 얘기합니다. 신성과주의 예산. 이 신성과주의 예산 자체는 사실 실험식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한 문제 등장했다가 이제 쭉 안 나오다가 최근 문제가 툭툭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의 틀 내용 정도는 여러분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산 파트, 재명적 파트에 관한 내용들을 다 강의가 마쳤고 자 14강 강의는 행정활이론 파트를 중심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